어느 날 아침 한 도시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학교 문이 닫히고 가게 셔터가 내려가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재난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범죄 조직 두 개가 서로 총을 겨눈 것뿐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군대도 경찰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세계 경제 규모 상위권 국가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세계 최대 시장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멕시코는 이 위치 덕분에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들어서고 전자제품 조립 라인이 돌아가고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문제는 그 국경이 마약 밀수에도 완벽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코카인, 헤로인, 그리고 최근에는 합성 마약까지 미국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바로 이 국경선이에요. 범죄 조직들에게 이보다 좋은 입지는 없었던 거죠. 숫자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십만 명이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간다는 뜻이죠. 시리아 같은 전쟁터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공식적으로 평화로운 나라예요. 내전 중인 곳도 아니고 외국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이 정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죠. 더 충격적인 건 실종자 숫자입니다.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가족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평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부가 어떤 조직 두목의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조직이 도시 전체를 점령해버렸어요. 무장한 트럭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군인들과 총격전이 벌어지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숨어야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가 항복했습니다. 체포한 사람을 다시 풀어준 거예요. 국가 권력이 범죄 조직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 이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멕시코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눈에 들어와요. 국경과 맞닿은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기 좋은 위치에 있는 곳들은 대부분 범죄 조직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정부보다 그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금도 걷고 분쟁도 해결하고 심지어 가난한 주민들에게 식량이나 의약품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마치 또 다른 정부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전체 국토의 상당 부분에서 정부는 사실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뒤틀려 버렸어요. 불법 마약 거래 규모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합법적인 경제보다 불법 경제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젊은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한 달 일해서 받는 돈보다 범죄 조직에서 며칠 일하면 받는 돈이 10배는 많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선택지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젊은 인재들이 불법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투자하려던 계획을 접고 이미 들어와 있던 회사들도 철수를 고민합니다. 공장 직원이 납치당하고 운송 트럭이 털리고 보호비를 내라는 협박이 들어오니까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누가 돈을 넣겠습니까?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인데 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범죄 조직이 장악한 지역의 선생님들은 협박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강제로 조직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교가 문을 닫거나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해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에서 벗어날 사다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또다시 범죄의 세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기자들의 상황은 더 참담합니다. 범죄 조직에 대해 보도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언론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세계에서 기자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가 됐죠. 그래서 많은 언론사가 자기 검열을 합니다. 범죄 조직 관련 뉴스는 아예 다루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은 자기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정보가 차단되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도 표적이 됩니다. 선거철마다 수십 명의 후보자가 암살당해요. 범죄 조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제거하고 자기들 편인 사람을 밀어주는 거죠. 당선된 시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치에 뛰어들고 싶겠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남는 건 부패하거나 겁먹은 사람들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시선도 차가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파트너로 협력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가득한 이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통제를 더 강화하고 일부에서는 범죄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이 멕시코 영토 내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논의 자체가 나온다는 게 현실의 심각성을 보여주죠. 이 모든 비극의 뿌리에는 피할 수 없는 지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거대한 산맥들이 나라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놓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손을 뻗기 어려운 외진 계곡들, 험준한 산악지대,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 이런 곳들이 범죄 조직에게는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혁명의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 땅에서는 항상 중앙 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웠죠. 지금은 마약 조직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무너진다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배경, 지리적 한계,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재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멕시코라는 땅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늘에서 멕시코를 내려다보면 마치 거대한 손이 땅을 움켜쥐고 구겨놓은 것 같습니다. 동쪽에도 산맥, 서쪽에도 산맥, 가운데도 산맥. 이 거대한 벽들이 나라 전체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 놓았어요. 어떤 곳은 해발 3,000m가 넘는 고원이고 어떤 곳은 끝이 안 보이는 사막이며 또 어떤 곳은 빽빽한 정글로 뒤덮여 있죠. 이런 땅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곳을 통제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형이 범죄 조직들에게는 천혜의 요새가 됐어요. 500년 전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4~5시간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거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 구불구불 산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직선 거리로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하루 종일 걸리는 곳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지형에서 군대나 경찰이 빠르게 이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면 그 지역을 손바닥 보듯 아는 범죄 조직은 산길과 샛길을 이용해서 유유히 빠져나가죠. 마약 재배의 중심지로 악명 높은 곳이 있어요. 세 개 주의 경계가 만나는 산악지대인데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 도달하려면 비포장 산길을 몇 시간이나 달려야 해요. 헬리콥터를 띄워도 착륙할 곳을 찾기가 어렵고 지상군을 보내도 매복 공격에 당하기 십상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접근 자체가 악몽인 곳이 범죄 조직에게는 완벽한 은신처가 되는 겁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곳에서 양귀비와 대마초가 재배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합성 마약 제조 시설까지 들어섰어요. 정부가 아무리 단속해도 뿌리를 뽑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지형에 있습니다. 도로 사정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남쪽 끝에서 북쪽 국경까지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고작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동서를 잇는 도로는 그보다도 적고요. 한국처럼 전국 어디든 고속도로망이 촘촘하게 연결된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범죄 조직이 핵심 길목 몇 군데만 장악하면 정부군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분쟁이 벌어지면 도로에 불타는 트럭을 세워두고 바리케이드를 치는 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정부는 우회로도 마땅치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미국과의 국경선은 3,00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7배쯤 되는 엄청난 길이죠. 이 긴 국경선 중 절반 이상이 사막 아니면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국경 순찰대가 모든 곳을 감시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범죄 조직들은 이 빈틈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사막 한가운데 비밀 터널을 파기도 하고 산악지대의 외진 길목을 이용하기도 해요. 일부 터널은 길이가 킬로미터 단위로 측정될 정도로 정교합니다. 조명, 환기시설, 심지어 운반용 레일까지 갖춘 곳도 있었죠. 반도 지형도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예요. 멕시코 서북쪽에는 1000km가 넘는 긴 반도가 뻗어 있습니다. 본토와 연결되는 도로는 단 2개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반도 전체를 관리하려면 그 2개의 도로에 의존해야 하는데 범죄 조직이 이 도로를 차단하면 고립무원이 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특정 조직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지리적 고립이 그대로 범죄 조직의 독점 구역으로 이어진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와 가까운 위치라 마약 밀수의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 남쪽 국경도 만만치 않아요. 중앙아메리카와 접한 이 지역은 울창한 열대 정글로 뒤덮여 있습니다. 포장도로라고 할 만한 게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밀림 속 비포장길이에요. 우기가 되면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서 차량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경을 통제한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죠. 남미에서 올라오는 코카인이 이 정글 루트를 통해 들어옵니다. 정부가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우회하고 그쪽을 막으면 또 다른 길을 찾아요. 끝없는 쫓고 쫓기는 게임인데 지형적으로 범죄 조직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입니다. 기후 조건까지 범죄 조직 편이에요. 북서부 산악지대는 1년 내내 햇볕이 강하고 건조합니다. 양귀비와 대마초 재배에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어요. 해발이 높아서 정부의 위성 감시나 항공 정찰을 피하기도 쉽죠. 반대로 남부 정글 지대는 습하고 더워서 화학물질을 다루기 좋은 환경입니다. 합성 마약을 만드는 비밀 공장들이 이 정글 속에 숨어 있어요. 계절마다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생산하니까 접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 문제도 의외의 약점이에요. 멕시코 북부는 심각한 물 부족 지역입니다. 대도시들도 가뭄이 들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정도예요.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고통받는 동안 범죄 조직이 장악한 산악지대에는 숨겨진 샘물과 지하수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물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해요. 자기 영역 주민들에게는 물을 공급하고 정부에 협조하는 마을에는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시기죠.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쥐고 있으니 주민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인구 분포도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멕시코 인구의 대부분이 중부 고원지대 대도시들에 몰려 있어요. 반면 국경지역이나 산악지대는 인구 밀도가 극히 낮습니다. 어떤 주는 남한 면적인데 인구가 서울 한 개 구보다 적어요. 사람이 적으니 경찰서도 적고 군부대도 없고 정부 기관 자체가 드물죠. 이런 빈 공간을 범죄 조직이 채웁니다. 그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일자리까지 제공하니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부보다 범죄 조직이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통신 인프라의 구멍도 심각해요. 산악지대와 사막 지역에는 휴대폰 기지국 설치가 어렵습니다.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이 곳곳에 있어요. 정부가 작전을 펼치려 해도 통신이 두절되면 조율이 불가능하죠. 반면 범죄 조직들은 이런 지역에 자체 무선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정부보다 더 첨단 장비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암호화된 통신으로 작전을 주고받으니 정부가 도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술력에서도 밀리는 상황인 거죠. 이런 지형적 특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500년 전 스페인 정복자들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해안 도시들은 쉽게 장악했지만 내륙 산악지대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복속시키지는 못했죠. 100여 년 전 혁명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바뀌어도 산속 군벌들은 자기 영역을 지켰어요. 지금의 범죄 조직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리가 만든 권력의 공백을 누군가는 채워야 했고 시대마다 그 주인공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결국 멕시코의 비극은 지도 위에 이미 그려졌던 셈입니다. 산맥이 나라를 쪼개고 긴 국경선이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험준한 지형이 도주로를 제공하죠. 이 지리적 저주를 극복하지 못한 채 수백 년이 흘렀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도 한동안은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됐어요. 범죄 조직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나라 전체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걸까요? 나라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화폐 가치는 반토막이 났어요. 실직자들이 거리에 넘쳐났고 중산층마저 빈곤층으로 추락했죠. 정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군가가 거래를 제안했어요. 남미의 마약 조직들이었죠. 우리가 미국으로 물 거느는 길을 열어달라.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겠다고요. 정부 관리들 중 일부가 이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게 급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악마와의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남미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주요 통로는 카리브해였어요. 작은 비행기나 쾌속정으로 플로리다 해안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해안 경비가 강화되고 레이더망이 촘촘해지면서 카리브해 루트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남미 조직들은 새로운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로 멕시코였죠. 3,000km가 넘는 긴 국경선, 통제가 어려운 사막과 산악지대, 그리고 경제 위기로 돈에 목마른 관리들까지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청 관계였어요. 멕시코 조직들은 그저 물건을 받아서 국경 너머로 전달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배달부에 불과했죠. 수수료로 물건값의 일부만 받았고 주도권은 완전히 남미 쪽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미 조직들이 자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휘청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스들이 체포되고 조직이 와해되면서 힘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멕시코 조직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단순 배달부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그리고 결국에는 주도권을 쥔 쪽으로 올라섰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역협정전이었습니다. 북미 국가들 사이에 자유무역이 시작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 트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하루에 10,000대가 넘는 트럭이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세관에서 모든 트럭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이건 범죄 조직들에게 황금 같은 기회였어요. 수많은 합법 화물 사이에 불법 화물을 숨기면 적발될 확률이 극히 낮았거든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마약 수는 산업 규모로 커졌습니다. 이 시기에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한 남자가 조직을 이끌며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국경 지하의 터널을 뚫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원시적인 수준이었지만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조명시설, 환기장치, 심지어 물건을 운반하는 소형 철도까지 갖춘 터널이 발견되기도 했죠. 발각되면 새로 파면 그만이었어요. 어차피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터널 건설 비용은 푼돈이었으니까요. 이 남자는 나중에 세계적인 경제 잡지의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범죄로 억만장자가 된 거죠. 조직들의 수익 구조는 경이로울 정도였어요. 남미에서 물건을 사서 미국에서 파는 가격 차이가 10배가 넘었습니다. 1000% 수익률이라는 어떤 합법 사업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마진이었죠. 이 돈으로 조직들은 급속히 무장을 강화했어요. 처음에는 권총과 사냥용 총기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군용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소총, 수류탄, 로켓포까지. 일부 조직은 장갑차와 헬리콥터까지 보유했어요. 경찰은 물론이고 웬만한 군부대보다 화력이 셌습니다. 조직 운영 방식도 현대적 기업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생산팀, 운송팀, 판매팀, 보안팀, 자금관리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는 전문가들이 배치됐고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졌죠. 회계사, 변호사, 심지어 경영 컨설턴트까지 고용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불법 조직이지만 운영은 철저하게 합법 기업처럼 했습니다. 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이었어요. 암호화된 통신 장비, 위성 전화, 위치 추적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정부 기관보다 더 첨단 장비를 쓰는 경우도 많았죠. 영역 확장 방식도 단순한 폭력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경쟁 조직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고 도로를 포장하고 가난한 가정에 식량을 나눠줬어요. 명절에는 선물을 돌리고 장학금까지 줬습니다. 정부가 손길을 뻗지 않는 외진 마을에서 조직은 구세주처럼 여겨졌어요. 주민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도 생겼죠. 총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마음을 산 겁니다. 부패 네트워크 구축은 더 체계적이었어요. 조직들은 경찰서장부터 시장, 주지사까지 단계별로 매수했습니다. 월급의 10배, 20배를 제시하면서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음이냐, 납이냐, 돈을 받느냐, 총알을 받느냐. 이 협박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경찰 대부분이 조직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공권력 자체가 범죄 조직의 일부가 된 겁니다. 인재 영입도 공격적으로 했어요. 특히 군대와 경찰 출신들을 집중적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전투 기술, 정보 수집 능력, 작전 계획 수립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특수부대 출신 수십 명이 집단으로 탈영해서 한 조직의 무장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범죄 조직의 전투원이 된 거예요. 이들은 기존 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잔혹성을 보여줬습니다. 전쟁터에서나 볼 법한 전술과 무기를 거리에서 사용했죠. 정부의 대응은 일관성이 없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정부는 강경 진압을 선택했고 어떤 정부는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떤 정부는 아예 눈을 감아버렸죠. 이런 오락가락하는 대응이 조직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강경 진압 시기에는 잠시 숨었다가 분위기가 바뀌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시기였어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 없이는 이 거대한 괴물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준비 없는 전면전 선포였어요. 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군대를 동원해서 조직들을 때려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이 전국에 투입됐죠. 그런데 결과는 재앙이었어요. 조직들은 서로 뭉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군과도 싸우고 다른 조직과도 싸우고 민간인까지 휘말렸어요. 폭력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했습니다. 전쟁 선포 전에는 한 해 사망자가 수천 명 수준이었는데 몇 년 만에 수만 명으로 뛰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다음 정부는 정반대 접근을 시도했어요. 군사적 대결 대신 사회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가난이 범죄의 원인이니 가난을 해결하면 범죄도 줄어든다는 논리였죠. 나쁜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조직들은 사회정책이 효과를 보기 전에 더 강해져 있었어요. 정부가 한 발 물러서자 그들은 두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협상을 시도하면 약함으로 받아들여졌고 양보를 하면 더 큰 걸 요구했어요. 결국 악마와의 거래는 멕시코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는 작은 타협이었어요. 눈 감아주는 대신 뒷돈을 받는 어디서나 있을 법한 부패 정도였죠. 하지만 그 작은 구멍이 뚫리자 물이 콸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댐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돈과 총으로 무장한 조직들은 더 이상 범죄 집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낮의 쇼핑몰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한 거리에 시신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목이 없는 몸통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옆에는 경고 메시지가 붙어 있었죠. 이것이 배신자들의 운명이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민들은 이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비명을 지르거나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에서 사람들은 감각이 무뎌져 있었던 거죠. 이것이 멕시코가 치르고 있는 대가입니다. 폭력의 양상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총격전 정도였는데 이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들이 등장합니다. 산채로 불태우기, 산성에 시신 녹이기, 온 가족을 몰살시키기. 조직들은 이런 끔찍한 장면을 일부러 영상으로 찍어서 퍼뜨려요. 공포를 확산시키는 전략이죠. 경쟁 조직에게는 경고가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절대 거역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여성들의 상황은 특히 참담합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살인이 급증하고 있어요. 하루에 10명 가까운 여성이 목숨을 잃습니다. 납치되어 성폭행당한 뒤
버려지거나 가정폭력으로 죽거나 조직의 표적이 되어 사라지죠. 범인이 잡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여성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정부 총사에 이름을 적은 팻말을 세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도 끝이 없어요.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학교 갔다가 사라진 딸, 심부름 나갔다가 연락이 끊긴 아들. 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서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팝니다. 민간 수색대가 황무지를 뒤지고 산속을 헤매죠. 가끔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면 수십 수백 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환경 파괴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조직들이 운영하는 마약 제조시설에서 나오는 화학 폐기물이 강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농작물 산지로 유명했던 지역들이 조직에 장악되면서 산림이 마구잡이로 벌채되고 있어요. 돈이 되는 작물을 심기 위해 숲을 밀어버리는 거죠. 마약 중독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멕시코는 마약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였지 소비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국민들도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합성 마약에 취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어요. 미래를 이끌어야 할 젊은이들이 약물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됐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범인이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사를 하려는 경찰이 협박을 받고 증인들이 입을 다물고 판사들이 매수당하니까요. 재판까지 가는 사건 자체가 드물어요. 설령 재판이 열려도 조직의 압력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 피해자 가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무장하거나 아니면 조직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폭력으로 인한 손실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관광객이 줄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일수록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남는 건 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뇌 유출이 계속되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과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있어요. 가장이 납치되거나 살해당하면 남은 가족은 생계를 잃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지쳐 쓰러지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조직에 가담했다가 죽은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해요.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히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온 나라가 집단적인 정신적 외상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됐어요. 매주 거리에서 집회가 열리고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도 등장했어요. 시민단체들이 위험 지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GPS로 현재 위치 주변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정보를 공유하죠.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일을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풀뿌리 혁신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자경단을 조직했어요. 조직에 맞서 마을을 지키겠다고 나선 거죠. 농민들이 총을 들고 검문소를 세우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이들을 불법으로 취급했지만 실제로 치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자구 노력이 전국으로 퍼져서 수백 개의 자경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시민들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종교단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평화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진이 열리고 폭력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활동이 이어지죠. 분노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표출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움직임입니다. 젊은 세대의 의식도 변하고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젊은이들 대다수가
조직을 나라의 미래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조직 보스를 영웅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폭력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세대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의 변화가 결국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국제사회의 압력도 강해지고 있어요. 미국은 조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멕시코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물론 외부의 압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변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새 정부도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요. 군사적 대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주면 조직에 가담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논리죠. 물론 당장 효과 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아요.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잡초는 계속 자라니까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변화는 올 겁니다. 멕시코의 비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리적 저주,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부패와 폭력의 악순환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결과입니다. 해결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대륙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고 극복한 사례도 있고요. 멕시코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변화를 원하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한 희망은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작은 타협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지리적 약점을 방치하면 언젠가 폭발한다는 것, 그리고 일관된 의지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한국도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강대국 사이에 낀 위치라는 구조적 약점이 있죠.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관리하고 사회 통합에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멕시코의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리가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셨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